뉴욕 증시가 상승세로 마쳤습니다.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미국 경제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점이 호재가 됐습니다. 다만 기술주는 일부 종목들의 투자 의견 하향으로 인해 소폭 하락했습니다. 다우는 123포인트 올라 9,939에 마쳤습니다. 유럽은 하락하며 사흘째 약세 흐름을 이어나갔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영국의 재정 적자 규모에 대해 우려를 보인 점이 악재가 됐습니다. 영국 FTSE 100 지수는 0.8% 하락했습니다. 달러 약세에 유가도 반등에 성공하며 배럴당 72달러 선에 근접했습니다. 한편 금값은 온스당 장중 1254달러를 넘기며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은 미국 경제가 성장세를 회복할 것이며 더블딥, 즉 이중 침체엔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영국이 만만치 않은 재정적 도전에 직면했다며 새 정부가 재정적자 감축에 속도를 내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미국의 낮은 인플레이션과 높은 실업률이 연준의 초저금리를 상당 기간 지속하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센 증시의 최혜린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나스닥이 아주 소폭 3포인트 정도 하락하면서 반등에 성공하지 못했지만 다우와 S&P 500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다우는 9,800선대에 머물렀다가 만선을 회복하지 못한 채 9,900선대 정도까지는 일단 올라와줬는데요. 1% 조금 더 되게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버냉키 연준 의장이 미국 경제의 성장세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고요. 또한 기술주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주와 은행주 중심으로 장막판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하지만 안 좋은 악재도 유럽 쪽에서 여전히 들려왔는데요. 피치사가 영국의 재정 적자 규모가 좀 우려스럽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거나 다우는 한 100포인트 이상 반등에 성공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만선을 회복하지 못해서 조금 찜찜하기도 합니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죠. 한맥투자증권 김관수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래요. 전화가 끊긴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는 정확하게 마감가가 1.26% 올라서 9,939고요. 대형주 중심의 S&P 500은 역시 1.1%가량 올라서 1,062. 그러나 나스닥은 0.15%, 포인트로만 치면 3포인트 정도 빠지면서 2,170에 마쳤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한맥투자증권 김관수 차장 전화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요. 다우가 반등에 성공하긴 했는데 만선을 회복을 한 번에 하진 못하네요. 미증시의 움직임 일단 반등에 성공해서 나름대로의 위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런데 이 반등이 장 막판에 다 이어졌다는 점이 좀 부담이 되죠. 낙폭과에 대한 저점 매수대 그리고 저 버냉키 의장의 재료를 위해서 반등은 주긴 했지만 아직 기조를 돌려놓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나스닥 선물이 전일 장중 내내 강세를 보였지만은 결국 장 초반에는 약세로 밀렸던 나스닥 시장, 특히나 나스닥 같은 경우는 장중에 크게 밀렸다가 반등했지만 또 상승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아직까지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은 급락시 저점 매수에는 있어도 아직까지 전환은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반등은 있어도 반전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 결국 미증시의 주가 흐름이 아니었나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장 막판 왜 1시간 그 이전에는 왜 열심히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았나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다우는 반등한 것이 아직까지 9,940포인트가량 아직까지 10,000포인트에 가기에는 60포인트 정도 갭이 벌어져 있는 상황인데 나스닥은 또 좀 빠졌더라고요. 일단 간밤에 나온 지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부터 정리를 좀 해보죠. 그 지표가 알다시피 나온 지표는 경기 낙관 지수입니다. 이 경기 낙관 지수는 그 소비자 신뢰 지수의 선행 지표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예상치보다 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50 이하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아직 그 경기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나오고요. 전달에도 아시다시피 48.7이었는데 이번에는 전달보다 좀 미진하면서 46.2로 좀 더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었고 평균치가 이번 전망 나온 것이 한 48 정도 나왔는데 그 전망치보다도 못 미치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이번 소비자 신뢰 지수가 나올 때도 결국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지 않느냐. 결국에는 장막판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등에 성공했다라고 나오고 있지만 또 경기 낙관 지수는 그렇지 않게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표와
그 나온 재료가 좀 상반되는 그런 모습도 함께 보여준 것이 미증시의 흐름이 아니었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의 6월 경기 낙관 지수는 좋지 못했지만 결국 경기 회복세 때문에 반등에 성공했다. 이런 지금 분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벤 버너키 연준 의장의 입에 그 파워도 역시 좀 실감할 수 있었던 그런 밤이 아니었나 싶은데 우리는 이미 이 재료로 어제 좀 오른 감이 있잖아요. 버너키 의장이 미 경제 회복세에 대해서 정확히 어떤 발언을 한 것입니까? 일단은 뭐 우리가 가장 걱정했던 것이 더블 딥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더블 딥이 이어질 경우에 경기가 침체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네. 얘기는 있었는데 결국 더블 딥은 없다라고 이제 강하게 얘기를 해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시켜줬죠. 하지만 뭐 얘기를 하면서도 보니까 저금리는 상당 기간 유지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시장에서 이 불안감을 좀 해소시켜 주었고요. 뭐 실업률이 계속적으로 가장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경기 회복에 가장 걸림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실업률을 계속 떨어지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제스처를 취해줬는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유럽의 문제들도 아직까지는 좀 어렵지만은 결국에는 금리를 올릴 만큼의 뭐 인플레이 압박을 받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소비 지출과 투자의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더블 딥 없이 결국 미국 경제는 꾸준하게 성장을 해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뭐 주된 내용이 아니었나라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뭐 더블 딥에 안 빠진다 이렇게 버냉키 연준 의장이 얘기해 준 것이 어쨌든 가장 큰 호재였던 것 같고 시카고 연은 총재도 저금리 기조가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 하면서 분위기에 힘을 좀 실어줬던 것 같아요. 뭐 아시다시피 시카고의 에반스 총재는 그 연방준비대에 그 표결을 행사하지는 못합니다. 네. 하지만은 에반스 총재가 해준 내용들을 보면은 뭐 미국 경제가 유럽 상황 때문에 좀 더 리스크는 갖게 되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미국 경제의 전망은 좋아지고 있고 결국 똑같은 얘기는 실업률은 빠르게 낮출 수 있는 정도의 회복세는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인플레의 압박 없이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 기간 계속적으로 저금리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밑거름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또 오늘 주가 반등하는데 좀 막판 반등하는데 한몫을 하지 않았나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업종별로 분위기를 또 간단히 한번 보고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상승세라고 헤드라인에 말씀을 드리긴 했었지만 나스닥은 또 떨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정확히는 3대 지수 혼조를 마쳤다라고 해야겠는데 기술주는 왜 끝까지 플러스로 마감이 못 됐는지요? 일단은 그 기술주 중심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수가 좀 많이 밀렸습니다. 또 그리고 아시다시피 구글이라든지 아마존 이런 것들이 목표치가 좀 하향되면서 구글, 아마존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수가 밀리는 바람에 나스닥은 반등세를 전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우 같은 경우는 30개 종목 중에서 26개가 상승을 했는데요. 특히 은행주들의 약진이 가장 눈에 띄었고 또 원재료들도 유가 상승과 함께 저점에서 매수가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BP는 결국에는 그 멕시코만의 원유 유출로 인해서 좀 많이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일단은 미증시에서도 보면은 그 은행주들도 순간적으로 급등락의 반복이고요. 또 원자재들도 보면은 급등락의 반복입니다. 유가에 따라서 급락했다가 급반등했다가 계속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인데 지금 미증시 같은 경우도 기조 전체적인 흐름은 내려가는 강도보다는 올로는 반등에 약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종목들도 오늘 은행주들이나 반등을 줬지만 또 전일 같은 경우도 우리 은행주들은 먼저 또 반등을 주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미증시에서 은행주들이 강했고 상품주들이 강했다 해서 바로 우리 증시에서 은행주들이나 상품주들이 강하게 치고 올라갈 것이냐 이것은 조금 우리가 좀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보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뭐 UBS에서도요 유럽의 재정 위기 때문에 미국 쪽에 이 IT 쪽 수출이 조금 예전만큼 좋아지진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은 것도 기술주 약세 한몫을 거둔 것도 같습니다. 어쨌거나 은행주와 에너지주는 상승했고 기술주는 흐름이 좋지 못했다. 업종별 분위기까지 한번 짚어봤는데 이제는 유럽 쪽으로 건너가서 이슈를 좀 다뤄보죠. 제재 설마 했는데 이제 다시금 재정 위기 리스트에 영국이 본격 거론이 되네요. 일단은 지금 가장 불안한 것은 일단 재정 위기인데요. 이 네. 재정 위기가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서유럽에 국한돼서 뭐 그리스라든지 뭐 포르투갈 이런 정도로 우리가 좀 국한했지만은 이것이 동유럽으로 넘어갔습니다. 물론 헝가리가 기타 아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네. 결국 동유럽으로 넘어갔고 또 아시다시피 EU의 가장 막강한 그 힘을 갖고 있는 독일 뭐 프랑스, 영국 그중에서 영국이 결국에는 또 재정 적자의 우려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물론 네. 이런 것이 뭐 영국의 재정 적자가 지금 뭐 위험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영국도 이 재정적인 위험에서 노출돼 있고 빠르게 감축을 하지 않는다면은 결국에는
영국도 이 재정 위기에 대해서 희생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물론 공공부채 비율이 상당히 좀 높은 것도 좀 부담이 되고 있고 특히나 알다시피 재정 적자 감축을 계속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내 총생산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을 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앞으로의 움직임. 결국 우리 같은 경우도 전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그런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뭐 국민연금이라든지 공공부채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이자도 늘어나는데 우리도 결국 재정 위기를 위해서 뭔가를 좀 출구 전략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전혀 나왔다시피 네. 결국 우리 영국도 지금 시점에서 재정 적자를 얼른 막아주지 못한다면은 결국 다른 그 유럽의 지금 재정 적자를 겪고 있는 이런 나라들과 또 같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그 전에 탄탄히 준비해라 이런 식으로 피치가 얘기한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뭐 앞서서 뭐 영국이 나름대로 재정 적자 우려가 여러 번 불거졌지만 이번에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사에서 재정 적자 나라빚 빨리 줄이는데 속도를 좀 내라 이렇게 주문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전일에는 사실 어제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다루지를 못했는데 말이죠. 유로존에서 4,400억 유로 재정 안정기금 마련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일단은 뭐 유로존에서 4,400유로의 재정 지금 합의는 이루어졌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그런데 이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이 앞전에 7,700억 유로에 대해서 결국 재정 지원의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그것도 아직까지는 미온적인 모습이고 결국 자금을 방출한 것은 IMF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뭐 유로에서 가장 힘을 갖고 있는 나라들도 그 자금의 출혈 비율이 조금뿐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특히 독일 네. 같은 경우는 그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쓰는 돈을 쓰지 못하게 의회의 야당이 결국에는 그 신청해 놓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기 때문에 아직까지 합의했다고 해서 결국에는 이어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런 것들이 투자 심리에 도움을 될 수 있겠지만은 결국 아직 좀 더 이런 재정 자금의 합의 이런 것들은 집행될 때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더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각국은 재정 적자 줄이기 위해서 좀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영국 얘기 나오기 이전에 좀 따끈따끈하게 여러 나라에서 화제를 불러 모았던 헝가리 쪽에서도 긴축안을 내놓았더라고요. 은행세도 도입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서요. 일단 뭐 헝가리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은행세 도입과 공공부문 인건비 축소를 골자로 한 긴축 발표를 했습니다. 네. 결국 헝가리 총리가 결국 이제까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결국에는 그 재정에 대한 부분들은 오늘 발표된 그 긴축안을 보면서 어느 정도의 그 재정 위기는 있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정권이 바뀌면서 이런 것이 하나의 제스처라는 얘기를 했지만은 그런 것보다는 역시 그 재정 위기에 대한 분위기를 뒤로 이어가는데요. 지금 은행과 보험사를 중심으로 해서 금융회사들이 납입금을 지금 130억 프론트에서 2천억 프론트도 올린다는 제안을 했고요. 또 공공부문의 총 인건비도 15%를 절감하면서 480억 프린트를 확보한다는 이런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그 은행세를 늘리고 결국 인건비를 감소해서 결국 재정 규모를 축소하겠다 이런 부분인데 결국 이런 것들이 그 헝가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어려운 부분들도 아직까지는 당면에 있지만 결국 정부에서 이 같은 긴축안을 한다면은 또 IMF에서도 또 재정 지출을 해주면서 어느 정도는 충족시켜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들도 하나의 그 자금을 받기 위한 그 하나의 정부의 노력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영국의 재정 적자 우려가 다시 불거져서 또 큰 폭으로 유럽의 주요 증시가 빠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만큼 많이 빠지진 않았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물론 뉴욕처럼 반등은 못했습니다만은 영국의 경우에도 1%도 채 안 되는 하락률을 보였네요. 영국, 프랑스, 독일 모두 다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프랑스가 한 1포인트 정도 하락세를 보여줬는데 물론 뭐 유럽 같은 경우도 출발은 상승 출발이었습니다. 저도 전 보니까 상승 출발을 했다가 결국에는 급격하게 무너지면서 뭐 영국 같은 경우는 5천선이 살짝 미탈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었거든요. 네. 결국 1포인트 이상 하락을 했다가 장막판에도 영국도 좀 반등의 모습을 좀 보여주긴 했는데 결국 영국 같은 경우도 좀 주가 패턴을 보면은 주가가 좀 많이 밀렸습니다. 예. 결국 급락에 따른 반발성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되어 있지만은 결국 추가적으로 많이 밀렸기 때문에 덜 밀린 것이고 뭐 지금 전체적으로 뭐 반등 주지 못했지만 그래서 시장 분위기는 일단은 뭐 유럽의 증시 움직임은 여전히 계속적으로 약세 기조의 모습을 연출해 나가는 그런 연속 증상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뭐 영국의 재정 적자 우려 불거지고 하니까 안전자산 선호 현상 역시 금값의 고공행진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상품 쪽 얘기 들려주시겠어요?
유가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일단 반등의 모습을 보여주는 수준으로 끝났죠. 그래서 네. 72달러에 근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시 금값이었습니다. 금값이 자산 선호 현상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장중간 때는 아시다시피 1254달러까지 급등을 했었죠. 그러다가 장막판을 남겨놓고선 좀 안정세를 찾으면서 4.8달러 상승하면서 1245달러로 마감을 됐는데요. 네. 결국 이런 안전자산에 대한 그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주식도 지금 마찬가지고 유로 달러라든지 달러도 여전히 불안한 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자금들이 결국 금 시장으로 계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나온 재료 중에 하나가 앞으로 금값이 40% 이상 하락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오늘 장중에 뉴스를 통해서 나오긴 했더라고요. 그런데 네. 이런 것보다는 결국 수급적으로 오늘 또 금값은 계속적으로 랠리의 모습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현상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유가는 계속해서 등락을 보이다가 소폭 오르긴 했지만 아직까지 1.20달러 회복은 또 못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유로화는 여전히 1.20달러 밑에 있고 다우지수도 반등했다곤 하지만 아직까지 만선 밑. 유럽도 좀 계속해서 허우적대고 있는 모습. 재정 위기 우려도 여기 이 나라 또 이 나라 저 나라 계속해서 툭툭 올라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장에서 저희가 어떻게 좀 이 글로벌 증시를 바라봐야 됩니까? 일단은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우리 증시는 좀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는 그래도 만기 쿼터러블 데이를 맞두고 일단은 저점 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아서 좀 안심은 되고 있지만은 네. 결국 미 증시도 9,800선 저점을 깨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유럽 증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 증시를 본다 하더라도 결국 추세적으로는 다들 밀려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우리 증시가 이렇게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좀 버티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래도 저점 매수는 형성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기조적으로는 여전히 약세 패턴이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급락시 저점 매수를 기대하면서 매매하는 건 괜찮겠지만은 추격해서 매수하거나 특히나 내일이 쿼터러블 데이이기 때문에 네. 만기 이후의 방향성을 잡으신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전일 반등이 결국에는 나스닥 선물의 선행이다. 이렇게 미증시의 선행이다 볼 수도 있겠지만 결국 선물 옵션 만기를 앞둔 시점에서의 차익 실현을 위한 이런 부분들의 매수가 들어오는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우리가 떨칠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네. 아직까지는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 또 시장의 예측과는 다르게 움직이는 부분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결국엔 어느 정도의 안정성이 확보된 다음 그 다음부터 매수 전략을 구사되고 급락시 매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이라면은 철저하게 분할 매수 쪽으로 접근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급락시 분할 매수는 유효하겠지만 일단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자. 좀 여러 가지 변동성이 큰 장세이니까 조심조심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셨던 것 같네요. 한맥투자증권 김관수 차장과 함께 글로벌 증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 같은 글로벌 증시 바탕으로 해서 오늘 우리 장 전망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신당지점에서 김희엽 대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뉴욕이 찜찜하나마 반등을 하긴 했고요. 우리 증시는 어제 1650까지도 회복을 했습니다. 어제 저가 매수세도 유입이 됐고 사실상 알고 보면은 외국인은 여전히 팔았지만 개인들의 힘이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글쎄요. 어제 이미 우리 증시가 미국장이 이 정도면 반등 나와주겠지 기대했던 부분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 같고 좀 선반영돼서 이미 하루 전에 올랐다라는 느낌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오늘 우리 장 전망하시는지요? 어제 헝가리의 디포트 가능성과 미국 고용지표 부진 등 전날 악재가 많았고 미국과 유럽 시장의 하락으로 우리 시장의 약세를 생각을 했지만 이외로 개인들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지수는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개인들이 그동안의 학습 효과에 따라서 일시적인 악재보다는 어닝 시즌 돌입에 따른 매수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어제 시장에서 프로그램 매수를 제외할 경우 외국인과 기관 모두 시장에서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서 상승세가 오늘도 이어질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사실 수급적인 측면에서 개인들의 저가 매수로 1650까지 올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수급에서 개인들만 사줬기 때문에 오늘 반등세가 계속해서 이어질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우리 시장에 나왔던 많은 얘기들은요. 국내 증시가 이상하게도 다른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 미국 증시가 최근 하락했던 데는 그 고용지표 부진이 좀 결정적이었습니다. 네. 헝가리 디폴트 문제가 있었지만 헝가리 국무장관이 헝가리는 그리스와 같은 재정위가 비교하기는 좀 거리가 멀다고 밝힘으로써 어느 정도 문제가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히려 그 고용지표 부진에서 볼 수 있듯이 하반기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그 미국 증시를 짓누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의 경우는 다른 선진국들과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OECD는 올해와 내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4%로 그 조사 대상 30개국 가운데 가장 높을 것으로 그 전망을 했습니다. 그 5월 수출도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4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고 그 내용 면에서도 자동차, IT 등 수출 주력 품목에서 큰 폭의 성장세를 보여서 한국 주요 기업들이 실적 개선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유럽이나 미국과는 달리 그 재정 부채가 적기 때문에 정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경기 부양 카드는 상대적으로 여유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미국 시장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그 연동에 대해서 움직이고 있지만은 하반기로 갈수록 국내 시장이 다른 선진 시장 대비 그 선전할 수 있을 것으로 그 예측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네, 이미 뭐 개인들도 학습 효과로 심리가 좀 안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 우리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믿음 그리고 또 밸류에이션 매력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증시가 조금 선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저러나 말이죠. 내일 쿼드러플 미칭데이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드디어 기다렸던 나로호가 저녁쯤 발사가 되는 날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오늘 오후 5시를 전후해서 나로호 발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주식 관련해서 그 최근 한양ENG나 비치로테크, 그 AP 시스템 등의 그 나로호 관련주들이 오히려 발사가 다가오면서 주가가 선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발사가 성공할 경우에 관련주들이 단기 테마를 형성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동안 나로 관련주들이 그 단기 투자자들 위주로 단기 매매 위주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나로 관련 테마들은 일단은 테마이니만큼 게다가 오늘 그 뉴스가 일단락이 되는 날이니만큼 어쨌거나 호흡을 좀 짧게 가져가야 되는 그런 전략 주문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업종별로 봤을 때 가장 눈여겨 보여줬던 것은 역시 건설주가 오래간만에 제대로 겨울잠에서 깨내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미 날이 여름인데 혼자 자고 있다가 뒤늦게 깨어나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이제는 뭔가 이 건설주가 부각되는 것이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어제 시장은 그동안 그 반등을 이끌던 자동차 IT보다는 낙폭이 컸던 건설주, 증권주 등이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건설주의 상승이 어제 눈에 띄었는데요. 네. 현재 건설사의 PBR 수준은 2008년 4분기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2008년 4분기가 건설사의 채무불이행 위험이 리스크가 극대화된 시점이었음을 고려하면은 지금의 주가 하락은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메이저 건설사들의 PBR 지표를 보면 과거 7년 평균 PBR 대비 30에서 50%가량 디스카운트되어 있습니다. 네. 6월 이후 구조조정 본격화와 부동산 경기 연착륙을 위한 정부 대책 등이 메이저 건설사들에게는 주가 반등의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히 현재 건설사들이 그 경우 실적이나 내용에 관계없이 중소 건설사들과 도매급으로 묶여서 주가가 크게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네. 향후 우량 건설사들은 살아남은 자로서 오히려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사업에 있어서도 유로화 약세 등으로 유럽 업체 대비 가격 경쟁력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과거처럼 큰 폭의 마진은 힘들겠지만 여전히 10% 이내의 마진은 가능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직 악재가 해소된 것은 없지만 꼭 매수를 하려는 입장에서는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6월이 건설주 매수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수에 나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평가 인식도 있고요. 지금 만약에 구조조정 진행되면은 그중에서 살아남는 업체들로 하여금 지금까지 눌려 있었던 그 매수세가 오히려 붙으면서 좀 부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지금 안 사면 못 살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이 시간에 출연하셔서요. 6월 중순 프리어닝 시즌까지는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하라. 라시면서 이제 그 중간쯤에 해당되는 지난주에는 역시 경기 방어주로서 조금 포트폴리오 비중을 오히려 늘리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는 보수적 관점 조금 풀어도 되는 시점인가요? 어제 같은 경우 건설이나 은행주의 상승에 비해서 네. 상대적으로 약하기는 했지만 전기전자, 자동차주 등 추가 상승은 계속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방어주는
근데 지금도 뭐 최근에 며칠 반등이 나오기는 했지만은 네. 경기 방어주들이 최근에 움직임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수 상승이 이어지고 있고 프리어닝 시즌 돌입을 하면서 경기 방어주보다는 오히려 이제 기존 주도주나 아니면 저평가되어 있는 건설주, 은행주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물론 시장의 상승을 벌써 예측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은 워낙 변수들이 많아서 네. 매수를 하신다면은 기존 주도주들이나 아니면은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건설, 은행 이런 쪽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자동차와 그리고 IT 기존 주도주에 대한 의견을 조금 더 여쭤보고 싶네요. 역시나 뭐 시장이 조금 안 간다, 6월은 박스권이다 그랬지만 여전히 가는 건 보면은 지수가 뛸 때 뭐 하루하루 이렇게 조금 다른 온도차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주도주거든요. 예, 그 어제 상대적으로 주춤을 하긴 했지만은 그 이유도 따져보면은 그 최근 반등장에서 이미 많이 올랐기 네. 때문에 최근 들어서 그 많이 좀 어제 상승폭이 제한이 됐던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IT 자동차 업체들의 실적이 2분기에도 좋았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증권사 예측치들이 나오게 되면 실적 시즌에 따른 호실적 기업들이 다시 부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분기에도 호실적이 기대되는 자동차 IT주들은 여전히 매매 성상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역시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의 자동차주와 삼성, SDI, LG화학, LG이노텍 등에 대한 투자는 계속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발표가 나봐야 알겠지만은 이달 15일 발표가 예상되는 MSCI 지수에 우리 시장이 편입이 될 경우 한 130억 달러 정도가 국내 시장에 순유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지수에 편입되더라도 갑작스럽게 외국인들이 강한 매수를 보여주기는 좀 않겠지만은 네. 그래도 우리 시장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발표 여부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6월에 뭐 커다란 이벤트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MSCI 편입에 대한 일말의 기대 그리고 2분기 실적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감들인데 이 모든 MSCI 편입 그리고 2분기 실적에 모두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섹터가 다름 아닌 또 IT 자동차 기존 주도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한 종목 좀 볼 텐데 어떤 종목 볼까요? 뭐 스마트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월드컵도 뭐 당장 뭐 내일 모레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 그래서 쪽 테마주를 들고 나오셨는지 아니면 아까 한참을 건설주 얘기를 하셨으니까 오래간만에 건설주를 또 들고 나오셨는지요? 기존 IT주나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은 쪽에서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어제 상승이 일시적이긴 했지만 좀 주춤을 했습니다. 네. 또 오랜만에 움직인 그 건설주 같은 경우 랠리가 이어질 수 있을지 좀 봐야 되는데요. 오늘은 건설주 중에 GS건설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건설주가 또 다시 주저앉는 건 아니겠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건설주 같은 경우 워낙에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네. 선조정을 많이 받아 있는 상황이고 6월에 또 건설주 구조조정이 또 계속 있을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조정을 재료로 악재를 끼고서 지금 주가를 미리 올릴 수도 있지만은 오히려 네.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면서 조정이 좀 당분간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3, 4일 정도 반등을 줬다가 한 3일 조정을 받고 어제 하루 다시 반등을 줬었는데 네. 여기서 오늘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면 당분간은 좀 낙폭과대와 실적 호전을 재료로 해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GS건설 같은 경우에 아랍에미리트 정유공장 확장 사업 그리고 이집트 ERC 정유 프로젝트 등 기념비적인 초대형 사업들이 현재까지 설계 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금년 4분기부터 이러한 해외 사업이 시공에 들어가기 때문에 동사는 본격적인 성장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한 GS건설은 작년 초부터 주택시장 침체가 상당 기간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보수적인 사업계획 수립을 하면서 원가율을 보수적으로 잡아놓은 상태인데요. 따라서 완공 시점에서 원가율을 다시 계산하기 때문에 입주 부담이 있긴 하지만 준공 후 원가율 정산에 따른 수익성 계산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어제 종가 기준으로 올해 예상 이익 대비 퍼가 7배, PBR 1배 수준으로 현재 건설업에 대한 전망이 부정적이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봐도 좀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적도 좋아질 거고 지금 과도하게 시장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다. 다른 건설사도 뭐 비슷한 상황일 것 같은데 일단은 GS건설 차트를 한번 볼까요? 네,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사들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네. GS건설, 대림산업, 현대건설. 지난 4월 이후에 한 2달 정도 계속해서 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네. 조정받다가 구조조정이 이제 6월 되면서 본격화됐는데 그러면서 오히려 주가는 한 4일 정도 이렇게 반등을 줬었습니다. 네. 한 2, 3일 조정을 받고 어제 바로 강한 좀 반등이 나왔었는데요.
지금까지하고는 좀 달랐던 모습이 기술적으로 6월에 구조조정의 예상은 돼 있지만은 반등 네. 폭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66,800원까지 봐야 8만 원까지. 여태까지 기존에도 반등은 한 번씩 있었지만은 강한 반등이 3일, 4일 이어져서 나왔던 적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네. 어제 같은 경우도 기관들의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상승한 거기 때문에 네. 오늘 봐야겠지만은 뭐 일단 단기적으로 제가 뭐 매수가 오늘 좀 선 조정이 있을지 75,500원, 그리고 목표가는 네. 뭐 88,000원, 선저가 72,000원 이렇게 잡아놨지만은 네. 워낙에 저평가됐기 때문에 그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온다면 한 번 정도 좀 폭을 높게 잡을 수도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8만 원 선을 보시고요. 후장에서 네. 8만 원 이상을 간다면 제가 88,000원은 잡아놨지만은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까지도 좀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혹여나 모르니까 GS건설 손절도 잡아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손절하기는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그 한번 반등이 나왔었는데 네. 여기 보시면은 그 11선에 몰려있는 한 7만 3, 4천 원 선, 그래서 손절까지 그걸 무너질 경우에 7만 2천 원 선에서는 거기까지 밀린다면 손절은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또 함께 많이 올랐던 대림산업이나 다른 좀 대형 건설사들도 차트를 좀 보면서 언급을 간단히만 해주시죠. 아유, 나는 GS건설 말고 딴 거 갖고 있는데 얘기 좀 해주지 그러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요. 가장 먼저 예. 어제 좀 강한 모습을 보였던 게 대림산업입니다. 네. 지금 대부분이 현재까지 지금 국내 사업 위주로 하지만은 해외 사업 진출을 해놓은 상태에서 네. 지금 그전에는 국내 사업만 하고 있는 뭐 현대산업기업이나 이런 거랑 같이 좀 연동이 됐었는데 네. 해외 사업 진출하면서 GS건설가 좀 연동이 되는 모습입니다. 음. 비록 그 사무개발이나 그 조그만 자회사들이 있어서 그런 네.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되긴 하지만 어제 상승폭으로 봤을 때는 가장. 예, 이것도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뭐 차트상으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매각 얘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현대건설 예. 이런 것도 최근 한 2달 조정을 보이다가 이번 반등에도 그렇고 가장 꾸준히 상승하는 건 사실 현대건설 쪽입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 왜 오늘 GS건설인가요? 상승 폭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 기존에 이 정도 가격이 왔을 때는 5만 5천 원에서 1차 매물대가 5만 7천 원, 8천 원 정도 하고 있는데 네.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상승폭을 좀 높게 잡아들기 좀 어려울 것 같고 GS건설 말씀드린 거는 상대적으로 들어오는 면도 있고 현대건설이 M&A가 부각되면서 올라가는 사이에 네. 좀- 좀 쉬었기 예, 때문에. 좀 들어올랐기 때문에 같이 올라가게 되면 올라가는 폭이 크지 않을까 해서 그럼 추천을 현대건설이 드렸습니다. 조금 더 안정적일 수는 있는 겁니까? 매각이면 어차피 뭐 당장 재료가 나오는 게 아니기 음. 때문에 그런 재료를 가지고 가신다 그러면 그리고 실적 면에서도 GS건설하고 현대건설이 가장 탑픽입니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가신다 그러면 이런 쪽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건설주 중에서 저희가 GS건설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봤고요. 현대건설과 대림산업에 대한 간단한 코멘트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신당지점 김유업 대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기신호 이상이 발생해 기립이 지연됐던 나르호 문제가 밤샘 작업을 통해서 해결됨에 따라 어제 당초 계획대로 최종 리허설이 진행이 됐지요. 이에 따라 한국 최초의 우주 발사체 나르호는 예정대로 오늘 저녁 5시쯤 발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와 애플이 각각 차세대 스마트폰인 갤럭시 S와 아이폰 4G를 공개하면서 글로벌 스마트폰을 둘러싼 진검 승부가 시작됐습니다. 20년 역량을 담은 슈퍼 스마트폰이냐 아니면 지구상 최고의 혁신 제품이냐 과연 둘 중에 누가 더 나올까요? 비교 분석해보는 시간 갖지요. 국제 철광석 가격이 국내 공산품의 값을 끌어올리는 이른바 아이언 인플레이션 조짐이 보이면서 생산자 물가가 16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로존 위기로 기준금리 인상을 미루고 있는 우리 한은의 통화 정책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발 글로벌 물가 상승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계 공장으로 값싼 제품을 전 세계에 공급했던 중국이지만 이제는 근로자들의 잇단 임금 인상 여파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의 주범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해외로 나가는 하늘길이 한층 더 넓어지게 생겼습니다. 올 들어 실적이 크게 개선된 국내 항공사들이 최대 성수기 여름을 앞두고 국제선 운항 횟수를 대폭 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내용 바탕으로 해서 오늘 이슈는 서울경제신문 경제부에 있는 이혜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하루 종일 한국인들의 눈 전남 고흥에 집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중간에 그 기립대에 세우는 과정에서 좀 전기 이상 문제로 지연이 되기도 했었고 많은 관계자분들
관계자분들의 우려를 자아내기도 했었지만 어쨌거나 어제 스케줄대로 최종 리허설을 일단 끝낸 상황. 오늘 저녁 5시쯤이면 이제 그야말로 본격적인 2차 발사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오늘 오후 5시를 전후해서 발사체가 발사될 예정입니다. 최종 발사 시각은 우주 공간의 비행 물체나 기상 상황을 봐가면서 오후 1시 반경에 공식 발표될 예정입니다. 현재 날씨 상황은 쾌청한 가운데에서도 비교적 바람이 약하게 불고 있어서 발사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예정대로라면 오늘 오후 3시 정도에 연료가 주입될 예정이고요. 발사 20분 전에 최종 여부가 결정되고 15분 전부터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네. 사실 지난해는 그 발사체 부분의 앞부분 뚜껑이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페어링 분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1차 발사가 무위로 돌아간 바가 있는데 이번에는 발사 이후에 주요 비행 과정 단계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예, 이번에도 같은데요. 처음 이륙 이후 고도 900m까지는 수직 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이후에 발사체는 한쪽으로 약간 기울여서 비행을 계속하게 되는데요. 네. 이는 남쪽으로 날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발사된 지 55초 만에 음속을 돌파하는 시점이 되는데요. 이 네.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첫 고비입니다. 과거 수많은 로켓 발사 시험 결과에 따르면 이 부분에서 문제가 폭발할 위험이 가장 컸다고 합니다. 네. 그 이후에는 지난번에 문제가 생겼었던 그 페어링 분리 단계인데요. 네. 앞쪽 덮개가 두 쪽으로 떨어지면서 분리가 성공적으로 만약에 이루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1, 2단 로켓 발사가 이루어집니다. 네. 이때도 분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역시 정상 궤도로 올라가기가 힘든데요. 네. 이 부분이 로켓 발사에 있어서 두 번째로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발사된 지 약 6분 남짓 이후에는 2단 로켓이 점화되면서 발사가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하게 되는데요. 네. 약 9분 후에는 과학기술 위성 2호가 그 위성 궤도에 안착하게 됩니다. 만약 이 앞전 단계들이 모두 성공하게 되면요. 네네. 예, 궤도 진입의 성공 여부는 발사 이후 1시간 이후에 공식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성공 여부는 약 13시간이 지난 이후에 인공위성이 카이스트 인공위성 센터와 교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최종적으로 확인되게 됩니다. 네, 1차 실패 원인이었던 페어링 분리의 보완도 관건이 되겠고 또 추진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부디 이번 2차 시기인 만큼 성공했다라는 좋은 뉴스 들려오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정말 하루 종일 화제였습니다. 주식시장에도 관련 테마가 아주 많이 움직였었는데요. 스마트폰 그리고 애플의 아이폰 4G, 우리 그 삼성의 갤럭시 S하고 맞붙으면서 이제 정면 승부에 들어갔습니다. 삼성전자에서도 신종균 사장이 직접 나와서 이 새로운 갤럭시 S에 대한 설명을 했었고 스티브 잡스도 역시 직접 시연을 하면서 지금 같이 정면 승부에 들어간 모습인데 좀 베일에 쌓였던 그 두 스마트폰이 같은 날 동시에 베일을 벗게 됐어요. 예, 공교롭게도 예. 그렇게 됐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번 월드컵 그 경기만큼은 상당히 기대되는 이 빅 매치다라고 네. 이번 스마트폰 대전에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갤럭시 S, 그다음에 애플이 아이폰 4를 공식적으로 내놨습니다. 네. 우선 아이폰 4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아이폰에 비해서 외관이 가장 크게 먼저 달라진 점이 눈에 띕니다. 아이폰 특유의 그 볼록한 뒷면이 평평해졌고 네. 두께가 종전 모델보다 약 24%나 얇아진 9.3mm에 불과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이 행성에서 가장 얇은 스마트폰이라고 표현할 정도였는데요. 네. 네, 철제 테두리를 둘러서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줬습니다. 예,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화질인데요. 화질이 네네. 대폭 개선됐습니다. 눈이 시릴 정도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네, 지금 아이폰 4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네. 예. 기존의 픽셀 수를 기존보다 4배 이상 늘려서 인간의 눈으로 감지할 수 있는 픽셀 수를 넘어선 숫자의 그런 디스플레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또 기존의 아이폰 문제로 지적됐던 배터리 문제도 개선해 이번에 대용량 배터리를 장착했습니다. 또 와이파이를 통한 영상 통화도 가능하고요. 멀티태스킹 기능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신종균 사장이 말하는 갤럭시 S는 또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 궁금한데 확실히 이제 삼성 쪽이 하드웨어 쪽은 좀 강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삼성전자의 20년 휴대전화 경험을 집대성에서 만들었다는 게 신 사장의 일성이었습니다. 네. 그동안 스마트폰 시장에서 조금 뒤지고 있었던 삼성전자가 배수의 진을 치고 내놓은 스마트폰입니다.
우선 화면에서는 아이폰에 절대 뒤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채택해서 강한 햇볕 아래서도 선명한 화면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두께는 9.9mm로 아이폰에 비해서는 다소 두껍지만 대신 화면이 4인치로 3.5인치에 불과한 아이폰에 비해서 시원한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사용자들이 쓰기 쉽게 편하도록 간단하고 편리한 유저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점도 장점입니다. 네, 자, 이제 뭐 진검승부가 시작은 됐는데 이래도 소프트웨어가 처지냐 이런 뉘앙스를 갤럭시 S에서는 받는 것 같고 이제 우리도 하드웨어에서는 안 밀린다 이런 얘기를 또 애플의 아이폰 4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요? 아까 뭐 기대가 된다고 하셨는데. 예, 수많은 사용자들이 실제 사용하면서 물론 이 두 폰이 검증을 거쳐야겠지만 네. 일단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두 스마트폰 다 합격점을 뛰어넘는 트리플 A 등급을 받았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콘텐츠라고 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측면에서는 현재 아이폰이 현저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갤럭시 S가 탑재한 안드로이드 그 OS도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최근 무선 속도로 시장 점유율이 급상승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어느 한쪽 편의 압승을 예상하기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이제 둘 중에 선택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겠지만 언제쯤 국내에서 이 두 가지 폰 모두 다 만나볼 수가 있을까요? 삼성전자는 이달 말부터 SK텔레콤을 통해서 갤럭시 S를 출시할 예정이고요. 네. 아이폰 4는 24일부터 미국 등 4개국에서 먼저 판매되고 다음 달 중 KT를 통해서 국내에서 판매됩니다. 가격은 아이폰의 미국 가격이 16기가의 경우 $199, 32GB의 경우 $299인데요. 국내에서도 비슷한 수준으로 공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갤럭시는 아직 시판가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네, 뭐 갤럭시 S 그리고 아이폰 4G 다들 한 뭐 9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점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밖에 나가 보시면요, 물가가 글쎄요, 체감하는 물가가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갔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정부에서 내놓는 인플레이션율을 보면 또 굉장히 안정돼 보이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가장 중요한 것은 체감 물가가 되겠죠. 이런 가운데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것을 보니까요, 생산자 물가가 16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생산자 물가가 오르면 이것은 곧 향후에 좀 몇 달 후에 소비자 물가도 따라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유가는 좀 안정이 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부분의 가격이 올라서 생산자 물가가 지금 16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뛴 건가요? 예, 생산자 물가가 말씀해 주신 대로 16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는데요. 네. 퍼센티지를 보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4.6% 오른 셈입니다. 전월 대비 상승률은 0.5%에 불과하지만 7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어서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네. 올해 초 냉해와 한파로 급등했던 농수산물은 최근에 그 기온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면서 다소 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문제는 공산품 가격이었습니다. 철광석을 중심으로 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금속 제품이 11%나 올랐습니다. 국제 철광석 가격이 국내 공산품 가격을 끌어올리는 이른바 아이언 인플레이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생산자 물가가 오르면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도 오르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하반기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벌써부터 심상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물가 안정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은행에 대한 금리 인상 압박이 거세질 수밖에 없는데요. 한편으론 유럽 위기로 인한 경기 불안 요인도 대두되고 있어서 금리 인상 타이밍을 잡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내일 6월 금통위원회가 열리는데요. 금통위원들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그리고 하는 총재가 어떤 코멘트를 할지 주목됩니다. 예. 자, 뭐 이런 가운데 중국에서는 지금 임금 인상이 사업장별로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혼다 자동차도 지금 파업을 하고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얼마 전엔 또 팍스콘 근로자가 저임금 때문에 목숨을 스스로 끊는 그 이후에 이제 임금을 뭐 2배로 올려줄 것이다 이런 보도가 뒤늦게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다른 공장에서도 계속해서 임금을 좀 올려달라 이런 압박이 있다면서요? 예, 중국 남부의 공장을 갖고 있는 혼다 자동차는 최근 노조 측과 임금을 약 30% 올려주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그동안 노조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벌여왔는데요. 그 결과 이렇게 되었습니다. 네. 중국 정부도 최근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그동안 임금 인상을 억제했는데 최근에는 최저임금을 잇따라 인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베이징시가 최저임금 인상폭을 20%로 확정을 했고요.
그에 앞서 광둥성도 최저임금을 21% 올렸습니다. 네. 상하이, 장쑤성, 난징시 등 최저임금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중국이 지난 20년간 저임금을 기반으로 값싸게 물품을 세계에 공급하면서 글로벌 물가 안정에 기여해 왔는데요. 네. 최근에 성장의 파이를 나눠 갖자는 노동자들의 요구가 거세지면서 임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중국의 수출이 줄어들면서 전 세계적인 무역 불균형은 줄어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긴 하지만 네네. 또 한편으로는 물가 상승을 전 세계적으로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노동시장의 임금 인상 러시가 결국 전 세계로 봤을 때는 저물가 시대의 어떤 종말을 예고하는 예고편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셨던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뭐 곧 있으면 벌써 지금 6월이고 7월 되면 휴가 떠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좀 옵션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저가 항공사들의 국제선 운항이 이번 여름기에서 더 늘어날 전망이라면서요? 예, 국토해양부가 이달 중 유럽과 일본, 동남아 등 21개 노선에 대해서 추가로 운수권을 배분할 예정인데요. 네. 이 중 일부가 저가 항공사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커서 저가 항공사들의 국제선 운항이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현재 일본, 태국 국제선을 운영하고 있는 제주항공은 홍콩과 필리핀 2개의 노선을 확대할 예정이고요. 네. 방콕과 괌 노선을 보유한 진에어도 동남아와 일본 노선 운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슈는 서울현대신문 경제부 이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나스닥만 3포인트 정도 떨어지면서 정확히는 혼조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와 S&P 500은 장 막판 저가 매수세가 많이 유입되면서 반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우가 만선까지 회복을 한 것은 아니고요. 9,800선대 있다가 9,900선대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버냉키 의장의 미국 경제 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코멘트, 이것이 가장 컸고 영국에서는 또다시 재정 위기 우려가 좀 불거졌습니다. 피치사가 영국의 재정 적자 빨리 줄여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AAA 등급 받는 국가치고는 나라 빚이 너무 많다라고 지적을 한 상황입니다. 일단 어설프게 반등에 성공한 뉴욕 증시. 하지만 우리 증시가 어제 선반영했다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오늘 1650 이상까지 이미 끌어올린 우리 증시가 추가적으로 뉴욕의 다우나 S&P 500을 따라갈 것인지 여부 잠시 후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출발 센 증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